네, 지금 이 검찰과 경찰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직 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이 해당 검사에게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지 또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다시 검경 수사권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김황식 총리가 이 두 기관이 모두 싸울 경우에는 이 엄중 대처를 하겠다라고 경고까지 한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모 검사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명 기사는 왜 쓰셨습니까? 이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검사는 다단계 사비범인 조희팔의 측근과 또 유진그룹의 관계자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다가 오늘은 특검의 검찰 출석을 혐의 전혀 인정 안 하십니까? 받았는데요. 경찰이 16일까지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지만 뒤늦게 수사에 뛰어든 특임 검사가 앞질러서 김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아무 하실 말씀 없습니까?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 전혀 안 하십니까?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도 검사 출신이시고요. 저 현안은 이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현안이니까 옳다 그러다 같아부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저 문제로 인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권, 지휘권이 충돌하는 경찰서는 안 받기로 다시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참 누가 봐도 모양이 안 좋은데요. 일단 이제 그 경찰이 먼저 첩보를 입수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 출두하는 부장검사 도저히 아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경찰이 입수한 첩보를 먼저 입수해서 수사를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랴부랴 이제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에 의해서 혹여 구속된다면 그 가능성은 피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 이제 검찰의 자존심이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사회적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검찰의 수사 지휘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경찰의 어떤 지속적인 고소라든지 이런 것이 생겼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면 검찰의 수사 지휘가 경찰에 먹힐 것이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우려 때문에 검찰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특임 검사를 지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검찰이 보면 지금까지 자업자득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그랬고 또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두자라고 끝까지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저렇게 비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그러면 검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럼 검사가 잘못했을 때 누가 수사하느냐? 그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의 근거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 했는데 딱 그 외통수에 지금 걸린 셈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건 수사 엄정하게 마무리 짓겠지만 그보다 더 구조적인 개선으로 그렇다면 검찰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결국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받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제 어쨌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는 이제 잠시 뒤에 좀 다시 얘기 나눠보고요. 저 현안만 놓고 봤을 때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먼저 첩보를 입수해서 내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불렀지 않습니까? 좀 출두하셔 경찰에. 근데 저분이 경찰에는 출두 안 하고 특임 검사가 지정돼서 오시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경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고 검찰인 같은 편 수사는 내가 응하겠다. 이런 태도가 지금 검경 수사권 분쟁을 더 부채질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이제 현직 부장검사 입장에서 어쨌든 수사 지휘 기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상으로 보면 하급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 나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지금 체면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고 자존심 상한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오늘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 저렇게 돼서 특임 검사팀에서 저분을 만약에 기소를 해버리면 경찰은 지금 수사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손 덮어야 되는 건가요? 손 놔야 되는 건가요? 최소한 저 부장검사에 대한 상황만은 그냥 그대로 송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경찰로서는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그 경찰의 수사 개시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검사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법 전문상은. 참, 이게 뭐 같은 권력기관끼리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전혀 인정 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까요? 혐의 전혀 인정 안 하세요? 검사님은 어떻게 뭘 할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보기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보면 중국은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일반 형사 사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이라든지 교통 사건, 또 강간 사건 이런 속칭 우리 동네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으로 전속적 수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뇌물 범죄라든지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이제 중국도 검찰이라든지 당의 아예 고위 간부들 뭐 당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긴 하되 그 경우에는 이제 1차 수사를 공산당 산하의 기율검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기구를 둬서 거기서 초동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수사를 검찰이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기관이 이렇게 권력을 수사권을 분산해서 이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들어오겠다는 것도 결국은 중국 시스템 비슷하게 이렇게 권한을 나누겠다는 아마 이제 그런 제도의 분산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검찰의 수사 자기 말이 자기가 못 깎으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권한 분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법 체계가 우리가 좀 더 중국보다 앞선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더 후진적인 것 같네요. 이 검경 수사권 문제가. 네.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협상팀 첫 회의가 열렸거든요. 예. 양측 모두 막강한 팀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좀 더 승산 있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어떤 인적 구성원의 능력으로 보면 민주당 쪽 사람들이 경험도 좀 많고 또 여러 가지 현실 정치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능력은 있어 보이고 반면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측은 후보의 복심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협상단으로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후보 머릿속에 있는 전략을 그대로 아마 실행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시간인데 지금 한 13일 정도 등록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 최소한 3, 4일 이상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전에 뭐 TV 토론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렇다면은 협상할 수 있는 시한도 지금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이상은 못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가지고 따지면 안철수 후보 측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문재인 후보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통크게 결단할 수도 있다. 또 절차 방법을 가지고는 뭐 크게 소소한 거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이런 원칙을 계속해서 천명해 왔으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양측의 첫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조광희 변호사, 박영선 의원 모두 힘겨루기가 치열했습니다. 그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단일화, 또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 국민이 지지하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연대, 멋진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협의도 사람의 일이라서 사소한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의 협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부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가 국민의 바람만을 생각하면서 한다는 것을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모든 선의와 지혜와 노력을 다해서 두 후보가 모두 이기는 단일화,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단일화, 그리고 국민이 이기는 단일화를 위하여 애를 쓰겠습니다. 저기 그 양쪽 협상팀 세 분을 보면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문재인 캠프는 죄다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것도 협상을 여러 번 해본 사람. 근데 안 캠프 쪽은 다 비정치인입니다. 물론 이제 캠프 일을 좀 도와준 분들이 있지만 저 얘기를 놓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이 협상이 노련한 현역 의원들을 배치해가지고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고 안철수 후보 쪽은 비정치인들을 좀 놔가지고 설렁설렁 그냥 끌려가지 않게
협상을 빨리 안 끝내려고 하는 거다. 예. 그 분석이 맞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일정 부분은 최소한 뭐 2, 3일이나 3, 4일 정도는 뭔가 좀 밀고 당기는 모습도 보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양 후보들이 다시 손잡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두 분 후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또 되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아마 어떤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는 패턴대로 서로 좀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이런 예상이 있었죠. 송호창 의원이라든지 박선숙 의원이 어느 정도 야권 단일화 협상에서 전 의원이. 예.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 팀에 포함되지가 않았거든요. 예. 전혀 봐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석이 민주당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협상 팀원으로 안 들어갔고 또 박선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성격이 그냥 워낙 좋아가지고 또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빨리 양보하고 많은 폭을 양보하기 때문에 배제됐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물론 또 안캠프 내에서는 이제 박선숙 본부장이 해야 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예. 하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본인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일정 시점이라든지 내용을 예. 좀 근원적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금 이제 조광희 변호사가 이제 팀장 아니겠습니까? 예. 팀장으로 앉혀놓은 거 보면 일일이 협상 계속 수시로 예. 보고받으면서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런 뜻 같기도 예, 있고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근데 박선숙 전 의원이나 송호창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다가 이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때만 해도 두 사람이 뭔가 이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런 기대를 잔뜩 했는데 예. 협상팀에서 쑥 빠졌는 거 보면 근데 협상이 또 협상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네. 생각하는 것은 정말 또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협상팀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또 외부로 비춰지는 협상의 모습이고 네. 또 배후에 또 다른 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네. 너무 이제 몇몇만 갖고 예, 볼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양측의 아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면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국민이 참여하는 단일화를 강조하고 예. 있고 예. 한쪽에서는 이기는 단일화를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두 차이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야 결국은 될까요? 각자의 명분과 또 예.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부분인데요. 예. 민주당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국민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후보가 됐는데 이 2차 지금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되지 않는다면 예. 기존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그러면 참여했던 국민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실망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포인트가 가는 것 같고요.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치열하게 대립하는 구도 속인데 어쨌든 본인이 현재의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예. 또 현재의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어떤 호각 지지세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유리한 방면으로 단일화 협상 국면을 끌고 가려는 방향으로 예.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협상이 시작됐으니까 좀 지켜보고 오늘 또 뭐 예. 최영직 공동선언도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내용을 좀 예, 한번 지켜봐야 될 지켜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고향이 광주시고 광주에서 예, 검사 그렇습니다. 생활 오래 하셨죠? 예. 박근혜 후보가 지금 광주 갔는데 김무성 본부장이 그런 말 했어요. 이 광주가 옛날하고 다르다. 예. 굉장히 우호적이다. 박 예. 후보에게. 예. 실제로 광주 민심이 박 후보 새누리당 쪽에 많이 좀 갔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이라고까지는 이제 그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광주도 민주당 충성도가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광주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역 편향성은 많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좀 민주당 지지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으로 듣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PK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반쪽으로 쫙 나눠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광주도 지금 어떤 지역색 정치에 있어서 탈지역색의 경향이 그런 예.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부터 벌써 그때 한나라당 후보가 20%대 득표를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과거 이명박 후보 9.몇% 득표보다는 아마 훨씬 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호남에서 한 9% 득표를 했는데 예. 박 후보는 그보다 더 나올 것이다. 두 자릿수는 두 자릿수는 기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야권한테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닐 텐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됐을 때 호남에서 받은 득표율이 거의 90% 예. 육박 넘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90% 못 넘겠는데요. 근데 이제 야권 야권에는 안 좋지만 예. 그 야권에서도 매번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정치 개혁을 해야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지역 입구로 특정 정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 구도를 지역 구도를 깨트리자라는 것이 지금 지역주의. 야권의 어떤 정치 개혁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오히려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일정 부분 나온다는 것은 예. 뭐 차라리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죠. 우리 정치 전반을 봤을 때 좋은 예. 일이다. 예. 네. 박 후보가 이제 악수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박 후보가 뭐 이제
좀 반응도 썰렁하니까 예. 그렇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는데 지금 예. 이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저기 멀리서 이제 손 흔드는 분까지 예.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예. 악수하고 예. 확실히 박 후보가 호남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예. 또 아마 또 여성 후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 박 후보가 호남에서 얼마나 득표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좀 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겠군요. 예. 네. 박근혜 후보, 김종인 위원장과 그 경제민주화 때문에 살짝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어느 예. 정도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락이라기보다도요. 이제 새누리당 내부의 경제 정책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근데 실은 이제 그 지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기업 브랜드들이 또 재벌 위주의 어떤 경제 성장 정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민들 또 양극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론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수용해서 지난 4월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의 정책의 메인스트림이 뭐냐 경제 정책에 그러면 성장 위주를 기본으로 놔두고 경제 민주화를 어떤 좀 보완적으로 좀 이 성장 정책의 어떤 이 문제점을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제 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두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장을 좀 병정적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어떤 큰 스트림의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그 어떤 인적 구성 분자 사이에서 그 부분이 전혀 아마 의견의 일치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경제 민주화를 주로 해서 가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네. 반면에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안에서는 머뭇머뭇하면서 반대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최근에 그 박근혜 후보가 이제 정경련 가서 순환 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것은 건드리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정책과 이제 전면적으로 충돌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면 아마 이 경제 민주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아마 조금 소극적인 자세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해결이라기보다도 본래의 본인들의 정책 방향성을 조금 명확히 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 안에서 역할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정책적 포션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원래 박 후보하고 원래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하고는 안 어울리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이었던 겁니까?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까? 본연의 모습이?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얘기가 나는 게 김광두 씨가 이제 다시 아마 정책 조율을 할 것이다라고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광두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줄푸세 지난번에 이제 5년 전에 줄푸세 대표적으로 기업의 활력을 높이자라는 정책을 성장론자군요. 성장론자니까 이 김광두 위원장이 전면에 등장한다면 결국은 박근혜 위원장의 경제 정책 또 대선의 어떤 공약의 방향도 그 방향으로 큰 줄기를 이뤄서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요. 박 후보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를 선점해 버렸잖아요. 올 초에.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막 당혹스러워했지 않습니까? 그 선점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부족했던 한 5, 6%포인트의 중도층 그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그렇게 열심히 밀어붙였던 건데 이제 와서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향이 이 중도층 흡수보다는 이제 원래 자신들의 지지층을 좀 공고히 하는데 좀 더 어떤 정책에 초점을 그렇죠. 보수 집중을 하는데 좀 더 어떤 정책에 집중을 하고 어떤 인적 확장에 집중을 거기에 두겠다.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정책 전략 또 득표 전략이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보수표만 잡고 중도층 표 안 잡아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49대 51의 싸움이라는 거죠. 보수층을 절대 못 도망가게 꽁꽁 묶어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이삭죽기를 통해서 자기 편 조금 붙여서 51을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부산에 가서 재밌는 얘기를 했더군요. 앞서 이제 잠깐 그 순환 출자 얘기하셨는데 기존 순환 출자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새로 하는 그 순환 출자만 금지토록 하겠다. 이 얘기는 유 씨는 그냥 덮어두고 과거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겠다. 이거랑 똑같다. 이 말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했어요.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보면 집요하리만큼 이제 이 유신 문제를 이제 안 후보도 건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직설 화법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철 사장 물러나라. 또 뭐 해양수산부 뭐 살리겠다고 하는데 실은 뭐 철폐 법안에 박근혜 후보 뭐 서명한 거 아니냐. 또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아무 얘기도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재인 안철수 간에 결국은 이제 조만간 단일화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박근혜에서는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예. 근데 이제 야권 후보 적합도로 물어보면 항상 문재인 후보가 더 나오고 안철수가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야권의 적합성 있는 인물이 역시 안철수 본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아마 염두를 두고 발언을 좀 강력하게 하고 이 박근혜 후보와 대척점에 서려는 예.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조금 애매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 이제 몰려든 측면도 있지만 또 그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짜증을 내는 국민들도 상당히 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비판을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하고 좀 말을 좀 쉽고 예. 간단하게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지도자가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은 말을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말을 애매하게 하면 결국은 자기가 책임성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신 자세랄까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읽힙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후보가 박 후보에 대해서 직설화법으로 어처구니 없다. 예. 그러면 유신 덮고 가는 거냐? 이렇게 예. 직설화법으로 박근혜 후보 이름을 거명하면서 하는 거. 예. 이건 네거티브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건 또 같이 예. 평가해 가는 부분이니까 그건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조금 평가를 하는데 좀 예리하게 평가를 하는 거겠죠. 냉정하게. 그냥 항상 점잖으시고 이제 말씀을 누구 이제 싫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직설화법을 쓰면서 이제 박 후보를 공격하니까 드린 네. 질문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정치권 소식 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